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 민주당 경선 현장 취재하고 마크하느라고 대체 휴무를 쓰느라고 얼굴은 뵙지 못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자, 목요일마다 저희가 격주 목요일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발표해 드리고 있는데, 조사해서 발표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쉬고 이번 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변함없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우리 박 기자님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그 전주에 이 민주당 경선 현장이 없어가지고요. 네. 연휴 때 푹 쉬고 돌아왔다가 지난주에 광주, 전남, 전북 그 현장에 갔다가 또 좀 쉬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경선 이 현장이 뜨겁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생중계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배철호 의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번에 민주당 경선, 호남 경선 결과 좀 분석 잠깐 듣고 갈까요? 이게 전체적인 때 여론 결과 발표된 거나 이제 네. 전망을 봤을 때 이낙연 지사가 광주 전남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측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기기만 했었죠. 아, 왜냐하면 그 강세 지역에서는 이기기만. 최대한 표가 터져서 네. 뭐 이럴 때면 격차를 더 벌리거나 혹은 좁히거나 했어야 되는데 아하. 근데 122표 죠. 네. 광주 전남 합쳐서. 음. 그래서 그걸 뭐 이겼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뭐 민망한 수준 아니냐. 좀 그렇게 보여지고 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물론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지만 그 정도로는 좀 성에 차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거꾸로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다. 네. 저는 이제 딴 데서 그렇지만 45 찍냐 안 찍냐가 아하.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네. 분석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음. 과반 넘기는 좀 힘들었고, 그럼 45, 50 구간에 들어오면 성공이고 네. 45를 지키면은 그나마 성공적으로 디펜스했다. 근데 45를 못 찍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쭉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표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어. 결과가 나온 이야기지만 네. 그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둘 다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나란히 이제 40선에서 이제 어깨를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광주 전남에서 122표, 또 전북에서는 또 밀렸어요. 이재명 지사가 앞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호남 전체에서 호남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이제 이재명 지사의 승, 네. 이게 이제 그 나왔던 것은 어쨌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다. 네.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호남 경선에서 좀 박차를 가해서 많이 따라붙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들은 이낙연 캠프 입장에는 아쉬운 결선을 부분이고. 가려면 이제 호남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적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 어제부터 이제 2차 투표,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됐죠. 이제 일요일에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2차 슈퍼위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 49만 명 넘게 선거인단이 신청해서 그중에 얼마나 투표할지 모르겠지만 1차 때와 비슷하게 70% 투표한다고 하면 34만 명, 5만 명이 투표할 텐데, 이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경선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 뭐 남아 있는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중반으로 가고 있는 이 경선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것이 이제 반환점은 이제 실제로 뭐 네. 돌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를테면 뭐 이재명의 굳히기든 이낙연의 뒤집기든 어쨌든 이번 성적에서 그 판가름 나지 않을까. 나머지 이제 3차 슈퍼위크라든지 네. 뭐 서울 경기는 그 대세를 뭐 쫓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 경선의 큰 가닥 네. 방향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아하. 보여집니다. 예.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2차 선거인단 모집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선행을 좀 빨리 만들어 가지고 준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 캠프에도 희비가 엇갈리겠네요. 그렇죠. 네. 한번 결과도 지켜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여론조사, 제가 오늘 말씀드려가는 그 결과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 개요부터 듣고 들어갈까요? 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9월 27일, 28일 이번 주 월화. 이틀이죠. 네.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43명을 네.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자, 9월 5주차 정례 조사인데요.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의 저력이라고 할까요? 뭐 저는 좀 꺾인 줄 알았는데 다시 반등을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조사를 네. 이렇게 보는 포인트 무엇을 염두에 두고 좀 그 결과를 보시고 네. 혹은 들으셔야 되냐면 일단은 뭐 추석 연휴 민심이 어떻게 좀 반영된 거니까요. 반영되냐. 네, 민심이란 게 과거처럼 이렇게 뭐 출향과 고향, 뭐 중앙과 지방 이 크게 민심이 환류하지는 않지만은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비대면 상황에서 그렇게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추석 연휴간의 어떤 민심 네. 이 뭐 어떻게 좀 전과 후 어떻게 변했느냐. 또 하나는 좀 대장동 여기 추석 연휴 기간 이렇게 정치 이슈에서 가장 크게 달궈졌던 것은 뭐 화천대유, 뭐 네. 대장동 의혹 이 둘러싼 각 후보, 정당 진영의 또 공방에 대한 뭐 성적표. 네.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어떠하다라고 결론 내듯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이슈의 영향. 그리고 이제 각 당 그 레이스에 대한 어떤 평가. 네. 민주당 같은 경우 어쨌든 호남 경선 결과가 이제 지지층 혹은 뭐 지켜보는 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또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뭐 텔레비전 토론 등 이제 뭐 이런 저런 이슈들이 이번 조사에 어떻게 좀 투영됐는가 네. 이것을 좀 보는 것이 주요 분석 포인트가 될 텐데요. 네. 어쨌든 전체 적합도부터 말씀드리죠. 전체 적합도. 전체 네. 적합도. 그 윤석열 예비 후보가 28.0. 이렇게 원래 저희들이 이게 2주 간격, 격주 간격으로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못하면서 3주 전 대비해서 3.8% 포인트 올랐고요. 네. 이재명 지사는 0.6% 포인트 오른 27.6. 오히려 또 올랐네요. 그렇죠. 이제 두 대장도 의혹이 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각 진영의 어떤 뭐 탑 혹은 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후보가 네. 나란히 이제 동반 상승. 물론 뭐 폭은 좀 작지만 그 크고 작음에 있지만 동반 상승한 그런 결과를 좀 보였고요. 네.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0.7% 포인트 하락한 14.9. 이낙연 전 대표는 1.4% 포인트 하락한 12.3. 아하. 이제 이권 후보들은 또 나란히 좀 조정 내지는 약보합 그렇네요. 양상을 이 좀 건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여야 1위 후보들은 올랐고 2위권 후보는 떨어지고 이게 좀 결집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 뭐 올랐다 내렸다와 올랐다 내렸다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추세, 그 뭐 트래킹, 그 전차 대비해서 이 정감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점과 아울러서 숫자를 동시에 좀 보시라는 그 말씀 좀 거듭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그 이슈 저는 이제 우리 박 기자님한테도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네. 저도 이제 선거를 공부하고 분석한 지가 뭐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한 사안이 양 진영 모두에서 문제가 된 이슈를 본 적이 있었나? 네. 추석 지나고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동일한 이슈를 두고 두 진영이 동시에 붙고 그 각 당 진영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또 붙고 그렇고. 이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붙는 이슈가 네. 있었나 아무리 찾아봐도 잘 뭐 보이지가 그렇네요. 않더라고요. 이번 이슈는. 네. 그런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속성이라는 측면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네. 어쨌든 그 각 당 모두 이제 저 위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초대형 그 악재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또 이슈가 하필이면 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그렇죠. 좀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이슈거든요. 네네. 이제 지난 민주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3월 초 이제 LH 사건 터지면서 4.7 이제 재보선 때 참패를 당했고 이제 겨우 이제 터널 끝에 나와서 대선 레이스에서 다시 이제 네. 그 정비하고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한 시점에서 음. 또 이제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좀 터져버렸고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또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 특히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곽상도 의원 그 아들 50억 그 퇴직금 논란이 좀 반영이 좀 된 이슈거든요. 그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 날 일찍 이제 보도가 나왔기 됐으니까. 때문에 월화 이렇게 좀 반영이 되었고 뭐 윤석열 총장 이름도 어저께 나왔죠. 그렇죠. 뭐 그거는 뭐 반영이 안 됐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뭐안 국민의힘 됐죠. 쪽에서 볼 때는 악재가 나온 또 셈인 이제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악재를 맞은 꼴이죠. 네. 그 뭐 그 강공 일변도로 나갔던 그런 모드에서 둘 다 모두 이제 뭐 폭탄을 맞은 뭐 그런 국면이죠. 어쨌든 네. 그런 국면에서 어쨌든 이슈가 터지면은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어쨌든 결집 효과라는 것이 좀 있거든요. 아, 내 후보는 내가 지킨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냐 이렇게 이러다가는 네. 정권 교체 못 하겠네. 이러다가는 정권 재창출 못 하겠네. 어쨌든 1위 후보에게 좀 모여지는 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아.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진다라면 이제 네네. 이런 사안은 이제 말 그대로 프리폴 그냥 급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가지를 못하겠다라면 어쨌든 1위 후보에게 모여지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급등했고 이재명 지사도 네. 지난 전차 조사에 27.0으로 전체 적합도에서 이제 최고치를 보였는데 그렇죠. 이제, 일을 했죠. 이제 최고치 이제 경신 이제 강보합 양상을 좀 보이면서 28대 27.6 0.4% 포인트 차 네. 촘촘히 빡빡하게 붙어 있다. 그렇네.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 예, 초접전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체 적합도에서. 예. 예, 전체 적합도에서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도 어쨌든 지난번 조사보다 오르고 있어요. 올랐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의혹, 고발사주 의혹까지 터지고 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하락세에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뭐 선방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상승을 해버렸고. 야, 이거 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대장동 이슈가 어쨌든 각 한쪽은 이제 뭐 반환점 돌아가면서 이제 선출을 그 곧 앞두고 있는 상황. 네. 또 이제 한쪽은 이제 토론을 2차 하고 있죠. 네. 그 뭐죠? 그 압축 예비경선. 컷오프 압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음. 이 대장동 이슈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뭐 특검이냐, 뭐 합수본이냐, 뭐 네. 공수처, 검찰, 경찰 어저께 이제 검찰에서 이제 압색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팀도 그렇습니다. 구성하고 들어왔지만 네.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이 서초동에서 풀든지 여의도에서 풀든지 어쨌든 이 문제를 두고 또 한번 양 진영이 사생결단식 어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삽바 싸움 갈 텐데 네. 이거 그리고 등장 인물들이 하루 다르게 또 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그렇죠. 이게 네. 뭐 하루 다를 때마다 이제 뭐 여권의 뭐 유리 혹은 불리한 네. 또 거꾸로 이제 야권의 유리 혹은 불리한 그 인물들 이슈 사안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아하. 도대체 이 판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네. 저도 이렇게 뭐 그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쉽사리 끝날 판은 아니다. 굉장히 그 장기전으로 뭐 돌입할 수밖에 없는 네. 좀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의 흐름, 이 이슈의 흐름이 이제 여야 각 후보 진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이 초반 대선 레이스에서 이렇게 좀 결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쉽게 끝나지도 않을 그런 이슈고 또 앞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야권의 결집세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2위권과 1위권 차이를 좀 놓고 보면 폭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2등, 그러니까 따라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좀 돌출이 되면서 오히려 뭐 1위권 후보가 타격을 입는 것보다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번 조사에서 보수 야권 네. 주자군 전체의 전체의 총합이 51.9%가 나왔고요. 네.
진보 진보. 여권 주자군이 44.4%를 낳았어요. 그 지난 3주 전 조사에서는 네. 그 둘의 격차가 1.1% 포인트 차이로 딱 붙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7.5% 포인트로 좀 더 벌어졌어요. 예. 어쨌든 지금 초반 상황은 여권에 이제 크게 유리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곽상도 의원 아들이나 뭐 윤 전 총장 어떤 그 부친 예. 그 주택 구입술도 나왔지만 또 이러저런 인물들도 나왔지만 초반의 어떤 흐름에서는 어쨌든 여권에게 좀 불리하게 좀 불리하다. 현재로서는 좀 그 전개되는 것 같고 물론 또 어떤 뭐 반전이 있고 어떤 뭐 인물이 또 등장하고 어떤 예. 뉴스가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음. 여튼 좀 여권 현재로서는 여권에게 좀 뭐 불리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만은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떤 전략으로 좀 타개해 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자 대결을 보면 뭐 흐름이 윤석열 후보가 계속 강세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에 다 좀 이기는 걸로 나왔고 네네.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지지만 뭐 이낙연 후보한테는 이기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강세 이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양자 대결에서 볼 수가 있다. 참 그럼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 고발사주 의혹 이게 또 계속해서 지금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고요. 어저께 공수처에서도 이제 그 압색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네,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좀 수사에 들어가거나 또 언론 보도가 고발사주 의혹을 더 부각시키거나 이런 게 진행된다면 이것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아까 뭐 살아 있는 이슈죠. 그 지금 이제 대장동 화천 대유 때문에 묻혔지만 네. 그 이슈도 이제 불이 꺼진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슈도 어떻게 전개될지 하여튼 서로 간에 뭐 난타전 그것도 뭐 가벼운 잽 수준이 아니라 네. 서로 뭐 사생 결단식 혹은 뭐 핵폭탄식 주먹으로 장착하면서 네. 이렇게 뭐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장동이든 고발 사주든 이제 그 이슈의 흐름이 그 10월 전국을 뭐 내일부터 10월이지만 네. 뭐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국정감사라는 또 그런 그렇네요. 계기도 네. 있죠. 거기서 아하. 이제 뭐 정의 신청이나 거기서 또 어떻게 나올지 하여튼 곳곳에 이제 화약고는 뭐 이렇게 절비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폭발이 될지는 그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한번 잠깐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동안 홍준표 의원의 흐름이 좋다.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앞서는 걸로 나오는 추이가 계속 보인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좀 꺾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 어떻습니까? 보수 야권 네. 적합도 봤을 때는 이번 조사에서는 그 윤석열 31.3, 네. 홍준표 27.8. 음. 지난 조사에서는 윤석열 25.8, 홍준표 32.6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5.5% 포인트 올랐고 네. 홍준표 후보는 4.8% 포인트 하락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순위 바꿈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네요. 야, 그러면 이게 뭐 전체적인 이슈가 영향도 좋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수치를 보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제 저도 그 민주당 네. 범진보든 그 보수 야권이든 좀 평소와는 다르게 좀 세밀하게 좀 봤었는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 후보의 어떤 상승세가 네. 어떻게 좀 지속될 것인지 또 지금 조국 수홍 뭐 이런 말 하면서 이제 야권 내에서 네. 한번 이른바 좀 시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TV 토론에서 어쨌든 한번 그 삐끗했죠. 모멘텀이 있고 그 흐름을 어떻게 갈 거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이제 TV 토론에서 그 유효타 날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실점을 한뭐 그런 평가 혹은 이제 그런 지지층 내에서의 지지층 내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방향과 크기가 얼마나 될까라고 좀 보여졌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어쨌든 뭐 저기 지역으로는 TK, PK 그리고 이제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층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이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한 어떤 현재의 어떤 분석의 또 요인미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향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예비 후보가 네. 54.8, 아하. 홍준표 의원은 네. 28.7.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전차조사 대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 6.0% 포인트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홍준표 의원은 이제 30선이 좀 무너졌고요. 네. 어쨌든 거기서 흐름이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모아졌던 점이 전체 순위 바꿈을 만든 좀 네. 결정적인 요인이고 아. 또 하나 TK, PK 또 이제 뭐 연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충청권 네.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좀 크게 좀 올랐던 측면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예비 후보를 응답한 비율이 좀 높았던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 강세 지역 네. 또 지지층에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좀 모아졌던 것이 아까 전체 적합도도 얘기했지만 이 진영 내 적합도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그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윤석열 지키자, 하하. 윤석열 지키기 혹은 여기서 뭐 무너지면 안 된다. 뭐 그런 그 컨센서스가 좀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좀 작동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윤석열을 구하자. 또 결집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표가 있었다. 재밌네요.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고발사주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켜야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어쨌든 아. 이제 그 홍준표 후보로는 네. 과연 그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 네. 아까 뭐 박 기자께서 이제 가상 대결 뒤에 언급하겠지만은 네. 윤석열로는 어쨌든 양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뭐 이기는 거지만 그 홍준표 후보로는 좀 불안하다. 저희께서 본선 경쟁력이란 말이 이제 그 한 달여 전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네. 처음 등장을 했었죠. 아하. 또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야권 지지층에서는 후보 선택의 가장 큰 요인은 네. 결국 이제 본선 경쟁력을 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홍준표로 아니까 불안하다라는 그 불안감이 좀 있는 거고 네. 윤석열이 내려앉으면 그러면 홍준표가 과연 그 정권 교체의 적임자냐 아직까지 좀 그 불안함이 좀 있거든요. 다른 수치에서도 좀 나타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항상 작용과 반작용, 네. 악재가 터지면 이제 결집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 결집했던 방향이 네.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로 갔다. 음. 그런 요인이 이제 순위 바꿈과 전체적으로 이제 뭐 네. 지역적, 이념적 지지 정당에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강세를 보였고. 예, 그런 상황이 됐네요. 참, 다다음 주 후에, 그러니까 2주 뒤에 결과도 궁금해지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10월 8일 발표되는 2차 컷오프 결과 네. 이제 4명의 후보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4명의 후보 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들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네. 3위까지는 대강 나온 것 3위까지는. 같아요. 그러면 저희 조사를 윤석열, 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홍준표, 네. 유승민까지는 뭐 아하. 3위가 안착인데 네. 이 바둑에 보면은 눈 터지는 개가 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대강 개가를 하면 뭐 잡은 돌 뭐 집 지은 거 보면 개가가 나오는데 네. 한 수 한 수 할 때마다 이렇게 뭐 판이 이제 안 보일 때 그걸 눈 터지는 개가라고 하거든요. 뭐 반집 성부 뭐 한 집 반 이런 거는 네. 보통 아마추어는 그 개가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리 보자면 지금 국민의힘 4위권에 네. 사위권에. 지금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걸 여론조사로만 네. 뭐 네. 보기에는 신내림 뭐 힘을 얻지 않고서는 좀 수가 없다. 어렵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 한 달 전까지는 최재형 후보가 뭐 4위는 안정권 아니냐 맞아, 그렇죠. 라는 이제 양강이 될 컨센서스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있었고. 그때 뭐 심지어 뭐 3위까지 가고 뭐 네. 그런 게 최재형 후보가 좀 많이 최근 들어서 아하. 조정의 폭이 좀 깊어졌고 네. 또 이제 하태경 또 원희룡 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언급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뭐 어떻게 많더라고요. 보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니까. 부정선거를 계속 이제 그분이 셀즈 토크를 네. 계속 이제 지난 총선 어떻게 보냐, 뭐 좀 그런 그 얘기를 어쨌든 계속, 예. 이게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인데 아마 이게
소수점 싸움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점 싸움으로 예, 그만큼 4위를 사위 다툼이 관측하는 게 치열하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결과 발표되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만날 텐데요. 그때 다시 분석을 좀 아마 해보고 다음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그 4위 이제 사이가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2주 뒤에 8명에서 만날 때 4명으로 이제 압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4위가 누가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3위까지는 예측을 해주셨어요. 예. 3위까지는 예측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네. 같고 4위는 좀 알기가 어렵다.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이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순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1위,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있는데 글쎄요, 이 수치적으로는 조금 상승과 하락 뭐 이게 좀 엇갈리는 상황이 있었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제 그 전차까지 그 포함되었던 정세균, 김두관 그렇네요. 두 분이 이제 중간에 드랍하면서 이제 좀 빠졌고요. 4명의 후보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 호남 경선의 어떤 결과가 좀 반영되었고 그렇겠네요. 또 무엇보다도 대장동 이슈 네. 뭐 이에 대한 이것이 이제 각 후보에 어떻게 미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33.4, 이낙연 31.0.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전차 조사 대비해서 1.5% 포인트 좀 빠졌고요. 이낙연 대표는 5.0% 포인트 오르면서 둘 간의 격차는 액면가로는 오차 범위 안인데 그렇네요. 네. 속사를 한번 그 구성이라든지 네. 그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봤을 때는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당층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올랐고 이게 전통적 지지층 혹은 당장 경선 레이스에서 이제 좀 반영이 되는 도움 혹은 네. 이제 가늠세가 될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 지지층, 그렇죠. 호남, 진보층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전차 조사에 대해서 상승한 네. 액면가로 전체 다르군요. 합해서 보자면은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약보합 내지는 뭐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지지층 당선 경선 국면 안에서는 네. 이제 지난보다 더 상승한 그런 요인을 좀 보였고요. 네. 어쨌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에 공을 들였던 그런 효과, 또 좀 무당층 혹은 이제 또 반명, 반 이재명세가 그만큼 좀 이 이낙연 대표에게 좀 모아지고 있는 뭐 그런 측면도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게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격차가 줄었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만 또 물어봤잖아요. 네. 이번에 이거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결선 투표 없이 직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 지표를 좀 봐야 된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50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호남에서 45가 넘어야 되고, 네. 그리고 진보층에서 50이 넘어야 된다. 아하. 이건 이제 오화 조합이 아니라 엔드 조합이죠. 엔드 조합. 그러니까 다 40이 만족을 해야 된다.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네. 된다는 것인데 아하. 어쨌든 이번에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제 50 초선에서는 계속 걸쳐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62.5. 이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60제명이 60제명. 이제 처음 나왔다. 50제명에서 50제명에서 이제 60제명으로 나왔다. 네. 호남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로 나왔었죠. 이제 45를 넘은 수준이 아닌 이제 그래도 50을 됐었고, 네. 이제 진보층에서도 이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이 이제 56.3.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 최소한의 어떤 그 수치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지, 그건 이재명이든 이낙연이 그 정도가 돼야지 네. 결선 없이 이제 바로 가는 수치인데 예. 어쨌든 지금 실측으로 나왔던 호남. 그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그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적어도 이 조합으로 봤을 때는 네. 이재명 그 지사가 최저선은 충족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60제명, 60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네. 이제 본선으로 티켓을 이제 뭐 청신호가 켜졌다. 뭐 그렇게 봐도
그렇게 봐도 무방한 해석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그 모집단이 누구냐, 누구한테 물어봤냐, 여기에 따라서 또 누굴 지지해, 어떤 당을 지지하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네요, 진짜. 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 있고. 종합도 봐야 되지만 네. 그 세부 특징도 봐야 돼. 저기 이제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그 전체와 부분을 같이 이제 보는 그런 안목.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흐름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양자 대결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수치를 한번 저희가 네. 살펴보고 어떤 양자 대결 결과가 나왔을지. 사실 이 가상 대결, 가상 양자 대결 이것도 저는 뭐 이 수치도 참 중요해 보이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양 후보가 1대1 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의 강세 이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어떻습니까? 양자 대결 먼저 그 윤석열 이재명, 네. 이재명 윤석열을 가상 대결에 붙였을 때 윤석열 42.0, 네. 이재명 38.3. 음.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안에 있고 네. 두 번째 그러면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 어떻게 되냐? 네. 43.0, 30.8. 어유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12.2% 포인트 차를 보이는데 오차 범위 밖에 있는. 밖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하나 는 이재명 홍준표, 홍준표 이재명 네. 이 둘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37.3, 홍준표 36.1. 이재명 지사가 오차 범위 안에서 네. 앞서는 걸로. 사실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말이 좀 잘못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이렇게 앞서면 얘기되는데 앞서는 건데. 우리가 근데 수치를 볼 때는 이제 하도 보이기 익숙하니까 하는 때문에. 건데 네. 사실 저도 좀 이 표현은 좀 그런데. 네. 그리고 그럼 홍준표 이낙연 홍준표는 네. 홍준표 37.5, 이낙연 32.3. 네. 이 아니 오차 지난번 범위 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그 수치를 본 것 같은데요. 그 지난번 조사 때보다 그 이낙연 대표가 네. 그 지난번 조사 36.2 나왔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네. 그 이번 조사에서는 3.9% 포인트 좀 빠졌습니다. 근데 가상 대결 놓고 봤을 때 그 윤석열 네. 총장을 놓고 봤을 때도 지난번에는 그 34.6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30.8. 예. 둘 다 이게 이제 한 4% 수준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가상 대결에서는 좀 빠졌고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총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그 0.3% 포인트 올랐고 네. 홍준표 그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0.9% 포인트 올랐고 저기 이제 지지층 내에서 결집이 강도를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 강도에서는 그 약한 고리들은 이제 이낙연 대표 쪽으로 쭉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결집이 높아지고 전체 총합에서도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는 윤 예비 후보와는 0.3, 그 네. 홍준표와 0.9. 그러면서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좀 물려 있고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약한 고리들 떨어지면서 4% 포인트 이제 쭉 빠지는 아하.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네. 오차 범위 밖에서 둘 다 모두에게 밀리는 걸로 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쫓아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달갑지 않겠네요. 이슈를 다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사실 그 이재명 지사를 추월할 수 있는 엔진, 추월했던 네네. 모멘텀이 뭐냐면 하나가 이제 본선 경쟁력, 나 이렇게 확장성 이제 아, 그런 것도 하나였던 뭐 유효한 세일즈 토크, 네네. 혹은 이제 그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건데, 예를 들면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나에 대한 네. 지지가 있다. 안정감이 있는 후보다 그렇게 아니, 얘기하면서 그 이제 그런 이제 확장력을 그 얘기했었는데 네이밍으로 나온 게 이제 안정감. 안정감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고 있지는 않다. 통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쪽 생각일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다가 정권 재창출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그리고 관망세에 있었던 뭐 그 호남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도 네. 이렇게 되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제1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 그 이재명 지사에게 좀 표가 쏠림이 그냥 아까 국민의힘하고도 똑같은 그 나라나 평행 이론 비슷하게 네. 양 진영 모두에게서 이렇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비슷하게 있다. 나타나고 예. 있다. 그래서 1위 후보에게 음. 좀 모아지는 네. 걸로 흐름이. 근데 이제 좀 이게 속도가 급속히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 갈 것이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그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1위 후보의 쏠림 네. 혹은 모아진 것들은 좀 당분간 더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장동 의혹 물론 뭐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했지만은 이 이낙연 캠프 내에서도 이걸 가지고 많이 좀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안정감 있는 후보한테 좀 표심을 다가오게 하려고 한 건데 결론적으로 오늘 여론조사나 그 추이를 좀 보면 이런 전략이 생각보다 잘 안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안 있는 건가요? 안 먹혔다. 또 이제 이낙연 후보는 뭐 들어오는 거 제보가 들어오는 건 많지만 네. 말을 할 수는 없다. 저기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그 팩트 혹은 사실관계를 이 상황에서 대장동 이슈로 이재명 지사를 잡겠다라면 그 누가 봐도 사실관계가 분명한 또 네.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이 있는 음. 그 이슈를 제기를 한다라면 네. 이게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정도의 이슈나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고 네. 이럴 때 정황 혹은 주변부로만 제기했다가는 네. 또다시 이 상황에서 그 피하 식별도 못하고 그 내부 총질하냐 또 네거티브냐 네. 뭐 이런 식의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뭐 숱한 제보가 오고 있다. 우리도 뭐 파악 중이다. 뭐 말을 하려고 하지만 못한다. 이런 것들이 그 정도 휘발성이 있는 이슈면 아까만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 네. 누가 봐도 인과관계라든지 사실관계가 분명한 그 정도의 어떤 그 이슈면은 네. 모르겠지만 그 주변부의 이슈 주변부의 또 정황만 가지고 그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내리막길에서 악셀에다 밟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도 뭐 그런 또 하더라도 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주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금 이사에 해야지 뭐 2차 슈퍼위크에 선거인단 효과가 있는 네. 것이 막판에 한 번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오늘 내일 한 이낙연발 그 대장동 의혹 이게 또 뭐가 나오냐. 또 시간 선거는 또 타이밍이란 말인데 오늘 내일 나와야지 그나마 아하. 영향을 미치지. 오늘 내일 넘어가 버리면 네. 뭐 투표 다 끝나버린 상황이니까. 그걸 다 끝난 마당에 그 다시 이제 그래 버리면 물론 뭐 극적인 반전도 있겠지만 네. 만약 터뜨린다라면 그 시점은 오늘 내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자,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는 좀 공세 소재로 꺼냈던 카드가 제대로 좀 안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 하나가 것 같고. 그동안 몇 번 했던 뭐 네거티브를 했었는데 네. 저도 네거티브 관련된 뭐 책도 쓰고 연구를 했지만 너무 거칠고 거칠다. 또 감수성이 부족하고 이렇게 이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슈를 어떻게 요리하고 끌고 가는가도 소재 못지않게 중요한데 네. 그 이낙연 대표 어쨌든 지금 선거 과열 주범으로 몰려버렸고 네거티브가만 하는 압박에만 난 유효하게 좀 정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소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슈를 좀 제대로 좀 소화를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 네. 그 정도 한마디 보탭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장동실도 뭐 뭐라 그러죠 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그거는 이제 그냥 경선 여부가 아니라 당 진영 전체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 네. 그 판을 깨는 아하.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몰릴 수 있다. 그렇죠. 비판받으면서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는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또 윤석열 부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뭐 이
그때 한나라당 그 예전에 그 국민의힘 정당 쪽과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 뭔가 얽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슈 자체가 국민의힘을 겨냥해야지 왜 또 민주당 내부를 겨냥하고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낙연 캠프 입장이 좀 어렵네요. 그 진영 간 대결로 완전히 이게 성격이 그 음, 지난 일요일 그 곽상도 아들 50억 이 사건이 나타나면서 네. 완전히 진영 대결 물러설 수 없는 그 음. 진영 대결로 나왔고 이제 근데 선수들이 달랐어. 어저께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네네. 육성으로 음.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이제 국힘에서는 이제 이준석, 김기현 이렇게 음. 당의 완투가 나서서 직접 이렇게 맞받아 이재명 쳤고 지사와 그 화력이 이제 어허. 뭐 대변인들 혹은 관계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또 윤석열 후보도 직접 나섰어요. 그렇죠. 김만배 각 당의 또 대선 친분 없다. 대표 후보, 네. 대표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삽바잡고 음. 가는 그럼 국면은 2위 후보는 안 보이겠네요. 2위 후보나 그렇죠. 뭐 뒤에 있는 후보들은. 이제 그 정도 화력이 이제 퍼붓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시작 장면에서 네. 이 이슈의 어떤 그 휘발성의 어떤 아. 그냥 단순히 덕실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와 존망의 어떤 문제로 그렇죠. 그 진영의 가끔 진영 대결로 이제 확 이제 그게 뭐 그 급변질 돼 버렸죠. 아하. 예, 참 이게 어떻게 밝혀지냐에 따라서 양 진영 중에 한쪽은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초반에 큰 타격을 큰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입을 수밖에 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휘발성이 큰 그런 상황이다. 또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문제는 이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 계속 가서 이게 큰 전쟁에 놓고 오면 하루마다 매일매일 전투가 있거든요. 그 전투에도 희비에 엇갈리는 그런 조사 결과 나오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차 예비 경선 국민의힘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토론을 계속 하고 있어요. 4차까지 했습니다. 네. 좀 보시면서 관전평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난 그 다들 이제 본격적인 토론되기 전에 그 윤석열 총장이 토론에서 이제 실점을 많이 할 것이다. 네. 미천 다들하면 이제 토론에서 지지율이 하방 압력으로 저기 이제 지지율 까먹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토론 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의혹도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토론에서 이제 실력 보여주면서 음. 또 마침 이제 지지율이 이제 불이 붙을 시점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이제 되면서 지지율에 또 탄력받는 상승 네. 모멘텀으로 작동할 것이다. 아하. 또 유승민 후보도 이제 본격적인 토론 국면이 펼쳐지면 네. 이제 컨텐츠가 빛을 발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많이 중위권으로 이제 2강 1중에서 뭐 유승민 후보 쪽으로는 뭐 3강 네. 혹은 나란히 어깨를 겨눌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다들 뭐 기대 요즘은 뭐 분석 포인트를 그렇게 봤었는데 네. 제가 막 한 5주 전이었던가요? 네. 그때 제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홍준표는 윤석열 잡고 하태경은 홍준표 잡는다.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 이를테면 또 윤석열 후보가 나름 토론 관련된 훈련 트레이닝은 나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 진중권 그 평론가도 이제 네. 그런 취지의 어떤 글을 올렸는데 나름 뭐 훈련을 했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의 어떤 토론 내용을 보면서 딱 한 가지를 먼저 꼽는다라면 네. 그 정책 다른 후보 대비 진영 내에서도 정책의 어떤 이견, 방법론의 차이는 있는데 이분들이 윤석열 예비 후보가 참 서민의 삶을 너무 모르는구나. 주택산 통장을 모르는 거. 그건 일단 감수성의 문제를 떠나서 네. 과연 우리의 삶을 당신은 알고 있냐? 그래서 당연히 그런 모르죠. 비판을 이제 받을 뭐 수가 있죠. 청년 시절 뭐 고시촌에서 보냈고 구수했으니까요.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그 뭐 법조에는 그 쪽에는 밝을지 몰라도 네. 우리의 삶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저는 아. 이 문제는 정책에 대한 어떤 이해, 그 음. 깊이 혹은 방향의 문제보다도 음. 그런 점이 계속적으로 이제 두 번 세 번 나온다라면 네. 이 뭐 이견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일 것이거든요. 감수성의 문제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구나. 결국 네. 선거란 게 뭐냐면 저 사람을 뽑아줌으로써
나와 우리 공동체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그렇습니다. 믿음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우리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다들 뭐 대쪽이네 뭐네 귀족이네 해도 서민 코스프레 욕을 얻으면서 뭐냐면 결국 서민들 이렇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인데 이제 여기서 두세 번 더 넘어가 버리면 네. 단순히 뭐 전술핵이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 이런 아하. 카피했네 닌자 카피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뭐 그런 문제가 이제 한번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비전을 보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하겠군요. 그렇게 돼서도 청약통장 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감수성 혹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그런 책 펼쳐놓고 네. 자문단하고 이야기한다고 체득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경험을 해보고 삶에 그렇죠. 녹아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심지어 뭐 이삿짐 싼다고 뭐 집을 몇 번 옮겼네, 애들 공부시킨다고 뭐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했네, 네. 뭐 적금 모아서 이런 걸 전혀 해보질 않았던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만큼 그 진정성 전달력에 네. 있을까. 또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평가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면은 저는 한번 윤 총장의 어떤 그런 지지율이 네. 한번 크게 그 지점에서 한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경선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또 하나 이제 TV 토론에서 오자면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네. 평점을 준다면 네. 별이 5개. 만점 주셨군요. 그렇죠. 뭐 네. 어쨌든 그나마 하태경 의원이 TV 토론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뭐 회자되게 하고 또 뭐 하태경의 뭐 홍준표가 당신은 뭐 내잡으려 나왔나 자기 뭐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소리 할 정도로 그 이제 하태경 뭐 홍준표 그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하태경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이제 아. 이게 조국송 이런 것도 그렇고 그 그렇죠. TV 토론을 사실 그 풀로 다 지켜보는 사람은 그 관계자들 말고 그 많지 기자들 않죠. 말고 네. 대부분 보면은 그 논란이 되거나 화제가 됐던 그렇습니다.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다이제스트된 네. 네.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제 보고 거기서 이제 보거든요. 전체 네. 흐름을 보면은 저런 발언이 음. 이런 맥락에서 나왔구나. 앞뒤 관계는 이렇구나라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이 뭐야고 신문 이제 뭐 기사 나온 거 혹은 뭐 뉴스에서 나온 거 그것만 네. 집중적으로 보면 저 왜 저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들어보니까, 이제 예. 뭐 홍준표 후보가 조국 수홍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문제가 또 뭐냐면은 핵심 지지층들의 정세에는 또 반하는 그러니까 중도를 잡기 위해서 그쪽을 발언하거나 모습 보이는 게 오히려 핵심 지지층한테는 마이너스다. 지금 경선 국면이거든요. 음. 어쨌든 뭐 핵심 지지층에서 이제 좀 네. 우호적인 중도층이 우선적으로는 지금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태경 후보의 공격에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뭐 그 세게 맞은 꼴이 돼버렸죠. 또 유승민 후보는 나름 따박따박 이제 자기 이제 존재감을 조금씩 이제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전체 보수 야권 적합도에서 10이 나왔는데 네. 이분도 만약 12에서 15, 15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또 펌핑할 수 있는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냥 따박따박 이제 자기 길 가는 것 같고 아하. 뭐 예. 이 어쨌든 양강 후보에다가 뭐 이 유승민 후보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좀 봐야겠지만 토론 놓고 보면 하태경 의원이 좀 시원하게 잘하더라 이런 댓글도 좀 보이고 있네요. 네. 하태경 의원이 있어서 그나마 TV 토론답다. 또 뭐 홍준표 의원 빼놓고는 어쩌면 국힘 지지층 내에서는 그나마 네. 하태경 그런 뭐 효과가 좀 있었다 좀 보여집니다. 두 번의 TV 토론 2차 컷오프 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의원님께서 뭐 준비해 오셨나요? 준비 뭐 했죠. 아유. 오늘은 좀 매주 조금 네. 심혈을 평소보다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몇 배 더 기울였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 혹시 그 네. 지난 그 추석 연휴에 가장 많이 이제 그 화제가 되었던 네. 혹은 뭐 검색 순위에도 많이 올랐던데 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아.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못 보셨는데 그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죠. 뭐 내용도 많이 다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구나 한번 네. 봐야지 아, 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오, 오매 징하네 어여 밝혀 죄송합니다. 제가 뭐 괜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듣고 하겠습니다. 자, 오, 50억이라고 징, 징글징글하네 어영부영하지 마. 더 죄송합니다. 네, 어유. 근데 들어보니까 또 우리 가슴에 와닿는 다 이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오징어로 삼행시를. 앞으로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아유, 해주세요. 해주세요. 전공법으로 해주세요. 좀 전공법으로 좀 네. 교양인가지. 이제 오징어 저도 궁금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 서초동이든 여의도든 그리고 이제 빨리 좀 밝혀야 될 밝혀야 일이야. 돼요. 그건 뭐 우리가 말씀하시죠. 대장동 이걸로 대선을 치를 수 없고 우리 네. 미래를 결정할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거야.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철학적으로 양시양비로는 네. 본질과 해결에 접근하지 못한다. 아, 물론 서로가 이제 같이 나와서 뭐가 네, 문제냐 네. 다시 이게 정치 혐오와 불신으로 이어지고 네거티브로 되면 이제 투표율이 떨어지고 네. 또 이제 진영 논리만 강화되면서 또 다른 우리가 갈 길, 대한민국 5년 갈 길을 여러모로 봐야 될 건데 여기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은 어쨌든 빨리 그 수사를 통해서 네. 좀 풀어야 될 문제다. 아하. 그래서 어쨌든 이게 대장동 문제 또 네. 50억 뭐 곽상도 아들 이 문제도 좀 추석 연휴 지나고 뭐 이틀 더 쉬고 또 이제 주말을 맞이할 그날 아침에 이제 다들 메가톤급 이슈로 그럼요. 들었는데 50억이. 뭐 이런 문제들 네. 이제 좀 징글징글한데 어영부영하지 말고 네. 어여 좀 밝혀라. 아, 네. 아우, 좋은 내용으로 삼행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반응도 좋습니다. 다솜이 어머님이 자주 해주세요, 재밌어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 진짜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좀 신경 써서 달아주십시오.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요. 민주정의 맨날- 사님도 예. 배철호님 재밌었습니다. 너도 꼼수녀님께서도 박수 쳐주셨고요. 전복다님도 짝짝짝 박수 주셨고 한성호님이 어유 배철호 형님 이렇게 했네요. 배철호로 삼행시 주셨었어요. 배철호 배철호 형님 철진한 개그 하시네요. 호호호호호 이렇게 배철호로 삼행시를 쳐주셨고 그리고 오징어로 또 한성우님께서 오징어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징글징글하게 헤쳐먹었던 국짐을 제거하기 위해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자 또 하나 제가 본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귀엽다는 반응도 있었고 아니 지금 분석할 때는 댓글 안 다시는 분들이 예. 오징어 삼행시에 터지셔가지고 댓글에 많이 달고 계시네요. 앞으로 분석 내용보다 자꾸 삼행시 이런 게 꽂히면 네. 이 고품격 우리 고품격. 분석 이게 네. 이렇게 배철호 삼행시가 더 재밌어요.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뭐 이 삼행시로 터지다니 이거 참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요. 앞으로 아마 이 배철호님께서 계속 준비해 오실 거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보고 김혜민님도 삼행시 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은퇴할 수도 있는 나름 재밌게 어쨌든 이게 네. 보면서 좀 저도 오징어 좀 이번 주말에 좀 보려고 보시겠죠. 그러는데요. 예. 한번 저 보고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도 관전평, 감상평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오징어 50억이라고 징하다. 500억이네. 뭐 이런 댓글 알고 봤더니 500억이다. 이런 콩준님께서 댓글 주셨고 자,
분석도 분석이지만 끝에 이 별미라고 할까요? 이 맛이 또 있네요. 오징어 삼행시 잘 들었고요. 2주 뒤에 뵐 때 또 어떤 삼행시를 준비해 올지 또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